오늘 이제 포럼이 디지털 기술과 AI 활용에 따른 윤리와 정보 보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것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학교 교육에서 AI의 교육적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죠. 학생들이 치팅을 해서 답을 냈을 때 교사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또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평가에 반영해야 할런지, 또는 AI 도구를 잘 사용해서 학습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격차,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줘야 좋을런지, 또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널려 있고 그래도 학습 동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뭘 갖다 줘도 학습하기 싫은 거죠. 이런 학생들을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교사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또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에듀텍 기업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AI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 기대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졸업을 한 학생들을 데려다 인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 산업체에서도 또 이 학교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도대체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이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전문성을 높여서 AI 현명한 활용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학생들을 잘 현명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서로 해결책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제까지 일부를 하면서 좋은 발표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렇죠? 질문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의 윤리 또 신뢰, 이런 이슈를 위해서 저희 포럼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정책과 방향입니다. 디지털 교육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부에서 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도 알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그러면 AI를 잘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윤리적인 그런 질문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한 AI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죠. 그래서 이상택 과장님께서 대전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교사의 AI 전문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이제 그것을 확산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로 정책을 수행한다 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 서정희 박사님께서는 교원의 AI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현황을 판단해서 향후 어떤 교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건지,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또 변순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교실에서 AI가 필연적이냐, AI는 꼭 필요한 거냐, AI가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서 외국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교사를 대체하는 AI가 아니라 교사가 가르칠 때
지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AI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AI가 무조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자. A time for pause 이런 중요한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김태영 이사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으로 공정성, 정확성, 투명성, 이해 가능성, 해석 가능성, 설명 가능성, 재현성, 감사 가능성, 책임감 이런 요소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오셨겠지만 이제 학부모가 보는 AI의 교육적 활용, 학생이 보는 AI의 교육적 활용, 또 교육 행정가가 보는 AI의 교육적 활용들은 이제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질문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알아요? 질문 먼저 하시는 분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오늘 그 발표에 토론에 참가하시는 5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정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기획부의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변순영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님 되십니다. 또 김태영 AWS 교육공공부분의 이사님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 선생님은 대전 삼천 초등학교에 계시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박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진 대전 교육정보원의 정보지원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 순서대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 어느 때보다도 늘 그래왔지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좋은 질문이 입력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서 박사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질문 기억나시나요? 저 이 질문 미리 주셨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그냥 일반적인 좋은 질문인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우리가 활용할 때 또 질문을 되게 잘하게 프롬프트를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지가 일단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골라 잡았어요. 뭐가 더 내가 답변하기 유리한가. 일단은 생성형 AI한테 이제 좋은 질문을 하기에는 제가 이런 실제 해본 경험이 적어서 그냥 일반적인 걸로 가자. 사실은 이옥하 교수님께 질문을 다시 되물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하기 좋은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거 왜냐하면 이게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책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죠. 저는 챗GPT는 것처럼 리튼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튼한테 물어봤더니 와 진짜 제 마음을 그대로 너무너무 잘 대답을 해줬어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질문이란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고 학습자 이해를 심화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분석, 평가, 창조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을 촉진합니다. 교육에서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개가 쫙 나왔어요. 첫째,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질문 기법을 교육한다. 셋째, 선생님이 실제 시범을 보이는 모델링을 한다. 피드백과 반성, 그리고 질문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준다. 그리고 질문을 장려하는 활동. 나 이거 보는 순간 와, 그리고 또 마무리 멘트까지 딱 정확하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와, 그냥 충분하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을 한 번 더 리플렉션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되물을 수 있었거든요. 질문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렇게 사실은 되물으면서 이게 아주 많은 인터랙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맞추기도 했지만 결국은 질문은 이러한 이제 상호작용을 열어주는 시공간적으로 열어주는 그러한 하나의 창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슨 발표를 하거나 뭐 강연을 하러 가면 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지 알겠어요. 이게 플로어에서 막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이라는 그런 평가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냥 모든 질문을 다 환영받아야 되고 일단은 적어도 우리 맥락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그냥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시발점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어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고 사고를 유도하고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질문들은 다 웰컴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다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양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막 말을 많이 하다가 이게 학년 높아지면 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좀 더 그렇다라는 말도 하던데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그렇게 하도 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좋은 질문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예전에 이제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했던 퀘스트 아틀란티스라는 그런 가상 공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퀘스트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인데 그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항상 성찰 질문 3개가 함께 산출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당신의 이 해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학습 목표, 의도한 학습 목표 달성에 어떻게 잘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목표 확인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토픽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픽에 대해서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공부했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어떠한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아까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됐는데 어떤 미션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냐.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너무너무 아이들의 답변도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산출물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과정들을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견들을 달 수 있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좀 했는데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전 질문을 언제 보내셨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그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철학을 얘기할 때 철학이 뭐냐 물어볼 때 막 이런저런 정의를 얘기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질문하기다, 물음하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음을 던질 때 사실은 물음을 던지는 내용만 딱 물음에 걸리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이 일차적으로 가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이 물음을 왜 던지느냐, 누가 던지느냐, 언제 던지느냐 이걸 먼저 이해가 되어야 이 물음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소크라테스도 보면 수많은 물음들을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근데 정말 얄밉게도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진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이옥화 교수님의 이 질문은 교육학적으로도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자체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물어보는 이유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알면서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몰라서 묻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모르면 묻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모르니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음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혹은 물음의 어떤 전이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챗 GPT와 관련해서 초기에 처음에 이제 와전됐는데 챗 GPT에서 좋은 답을 얻으려면 물음을 잘 던져야 돼. 그래서 물음을 던지는 걸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 그래서 이 물음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가온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것도 나오고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이 주어진 텍스트 하에서는 그 나온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까이 갈수록 좋은 그 프롬프트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 지금 왔는데 한 2시간 시간이 남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좀 알려줘. 관광 리스트를 좀 뽑아줘. 이렇게 던지는 거와 내가 50대에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대전에 처음 와. 근데 대전에서 한 2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 내가 정말 봐야 될 게 뭐지? 그러니까 좀 리스트를 뽑아줘.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아들과 같이 왔는데 혹은 내 부인과 같이 왔는데 남녀가 같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장소 알려줘. 어떤 물음을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질문들의 형태에서 보시면 아마 어떤 형태의 질문들이 보다 더 정확한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질문일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클로즈드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퀘스천이에요. 맥락을 던져줘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3, 4, 5, 6학년 도덕교과서가 지금 국정인데 그 개발 책임자입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냐면 제가 그 교과서에서 이제 물음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게 보고 있어서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물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크게는 클로즈 퀘스천하고 오픈 퀘스천이 있는데 3학년에서 6학년을 올라갈수록 클로즈 퀘스천 수는 줄어들고 오픈 퀘스천이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오픈 퀘스천이 보다 더 고차원적인 질문 능력이고 물론 그렇다 클로즈 퀘스천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의 성격에 따라서는 클로즈 퀘스천이 6학년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물음의 어떤 퀄리티를 생각해 본다면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오픈 퀘스천에서 물어보면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그럼 자꾸 클로즈 퀘스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알고 이용하는 것과 모르고 이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대답 마치겠습니다. 네, 클로즈드 질문과 컨텍스트가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김태형. 제가 준비한 내용도 사실 저도 어제 리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리튼에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본 질문과 서경희 교수님께서 물어본 질문이 달랐을 거예요. 질문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다르다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질문의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컨텍스트도 같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컨텍스트가 전달이 되어야만 인공지능은 내가 기대했던 질문을 답변을 제공해 줄 거예요. 제가 2가지 정도의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너는 곰이야. 아침에 자장가를 불러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인공지능은 정말로 곰인 척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꽉꽉꽉 이런 식으로 자장가를 불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 가장 처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에서 너는 누구고 나는 뭐야 라는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건 뭔데, 나는 누군데, 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 너는 선생님이야. 나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삼각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의 답변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것을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IT에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나의 의도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배경 컨텍스트 그리고 그거를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챗 GTP나 생성형 AI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3차례, 4차례, 5차례 혹은 20차례 이상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저 같은 직장인들이 생성 AI를 사용을 할 때는 채팅 기능을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채팅 기능이라는 거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는 물어보고 답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팅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고 너는 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그래서 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는 구조화된 질문들을 던지는 게 인공지능 프롬프팅에서 좀 중요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의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떻게 던지는 게 좋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 선생님.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유저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과정과 수업 장면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에서는 교사가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교사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출발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유도하죠. 이 과정은 수차례 반복되며 그 결과로 학습자는 유의미한 학습의 결과물을 창출해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 창에 자신이 원하는 생성물을 출력해내기 위해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러면 AI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학습 모델을 활용해 알맞은 결과물을 생성해내죠. 이 과정은 1회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수업 중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우리는 발문이라고 하죠. 발문은 사전적으로 질문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저가 인공지능에게 발문한다고 봅니다. 좋은 발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생성하도록 AI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발문의 구조를 같은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 결론은 매우 새로운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수학습 이론을 통해 좋은 발문을 하는 방법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AI 또한 지금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최근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좋은 질문을 하는 26가지 원칙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본론만 말하기, 청중을 명시하기, 긍정적으로 지시하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 청중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글쓰기 등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향점이었던 컴퓨팅 사고력이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로 쪼개고 이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컴퓨팅 사고력과 유사한 원칙이 논문에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간단한 명령어 시퀀스로 나누어 지시하기죠. 새로운 질문 방법은 없고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학교 교육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보탠다면 더욱 본질적인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 그에 적합한 대안을 빨리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역량을 길러야 하고 그건 자신의 사고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 고도로 추상화하여 절차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수학 능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추상화와 텍스트 표현이라는 본질에 가까운 학습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좀 더 효과적인 발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영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좋은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좋은 아웃풋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아웃풋은 정보 검색을 통해서 단순하게 얻는 지식이나 사실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답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서 나오는 답, 또 그 아웃풋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토의할 수 있는 답, 왜 이런 답이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답,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답들이 좋은 아웃풋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한 생성형 AI에 학습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생뚱맞는 질문, 뭐 황당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스탠퍼드 대학의 폴킨 교수님이 말한 세상에 없는 창의적인 최초의 질문들도 좋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질문을 생각하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만들어보고 미리 예상되는 답도 생각해보는 학습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학습 과정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답이 나왔을까? 이 답에는 오류가 없을까? 등을 생각해보고 토의나 토론하는 학습 과정으로 나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창의적인 질문을,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때 선생님들은 창의적인 질문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만든 질문이 황당하거나 이상해도 칭찬하고 발전 가능성을 심어주며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독서 교육과 예술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해주고, 이때 제가 제 전공이 정부 쪽인데 자기 전공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독서나 예술,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창의력을 위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업 자료도 개발하고 교사에 대한 일괄적인 연수가 아니라 교과별 교사 연수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분의 답을 들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시나요? 아니면 코멘트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서로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저 청중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그 질문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고요. 저는 DX 교육 데이터 협회 김두현이라고 합니다. 세 분께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로 그 서정희 박사님,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의 그 질의를 하고 오는 것이 윤리적인가에 대한 답변, 그러면 윤리적인 질의가 되려면 인공지능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변수영 교수님, 아까 이제 AI 튜터를 이제 정부에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들 많이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5가지인가 6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질문만 던지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AI 시대 교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특히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 김태영 그 이사님께는 아까 자료
야, 기업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면서 이 윤리적인 문제, 뭐 신뢰성, 그다음에 뭐 편향성,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세상이 편향된 세상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편향됐고, 그 데이터를 먹고 학습하는 인공지능 모델도 편향됐다. 그래서 편향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를 검증한다고 또 인공지능한테 검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편향성을 줄여주는 방법이 또 없겠는지에 대한 뭐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 발표해서 세상이 편향됐다는 말은 세상은 편향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그 중에 일부이죠. 그 중에 일부라는 말 자체는 이미 편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중에 일부의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원하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저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이후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내가 만든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고 전체 세계의 일부를 갖고 있는 편향된 아이다라는 걸 알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케이스를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언제 나올지는 지금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일부를 트레이닝했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회장님 던지신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하면,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저는 사실은 처리를 하셨지만 이 세상 자체가 다 편향되어 있다는 말에 저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요는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한 건 이제 데이터 태그예요. 모든 데이터, 특히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대상의 데이터인지가 태그가 붙어 있어야 그걸 확인하고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편향성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버 계층으로 하는 인공지능이나 실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실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언뜻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음에 대해서 실버 대상의 사람들만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그럼 이게 편향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태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 편향성과 관련돼서는 BBQ라고 해서 이게 뭐 치킨에다 이름 선전하는 건 아니고 Biased Based Questionnary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정의되는 수십 가지의 그 편향성의 그 유형들에 관련된 질문, 프롬프트를 가지고 얘를 테스트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편향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끔 하는 그런 검사 척도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위한 수능의 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고 있고 많이 지금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튜터라는 용어가 지금 이미 이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저는 사실은 AI 튜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붙여도 붙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마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도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은 헬퍼라든지, 그럼 학생 개개인들에게 학습과 관련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 수용성이 높아지지만, AI 튜터는 사실은 철학 또 윤리학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AI 튜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AI 튜터를 위한 퀄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AI 시대의 교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래서 저는 AI가 공교육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시대에 자동차 위험하니까 자동차
배우지 말고 마차에 대해서만 배워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배워야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서 적절하게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AI가 공교육에 들어오면 일단 학교 교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인 교과 영역별로 교과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는 아마 재통합이 되어서 AI가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지식의 영역과 AI가 가르칠 수 없는 교과 영역으로 양분화돼서 크게 나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사는 그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한 책임의 최종 파이널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학습 과정에 AI가 들어와도 이제 그걸 이제 휴먼 인더 루프냐 언더 루프냐고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과정 자체에 들어가서 감독자 역할을 하는 거냐, 과정의 바깥에서 감독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독 관리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저는 교사는 반드시 수업 과정 안에서 인더 루프의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AI가 뭐 싫어 난 이런 교육을 하기 싫어라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이제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AI가 만능에 만병통치약이야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 있어라고 하는 과신의 그런 어떤 자만함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AI를 잘 알고 AI를 활용해서 자기 교육적인 과정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 박사님 간단히. 저 혼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에 그렇더라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룰 같은 게 명확하게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들한테는 이게 윤리적인가 아닌가. 근데 특별한 그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윤리를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를 얘가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주니까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과정을 리플렉션 해보고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질문이 어떤 게 있었지? 이런 걸 찾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오히려 저는 더 윤리적이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특별히 그걸 어겼다거나 이런 기준은 없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는 그냥 선생님을 여쭤볼 걸 정확한 의도가 뭐였는지 그랬으면 훨씬 명확했을 텐데 라는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생성 AI 기술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가짜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반응 또는 비윤리적인 답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학생들에게는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편향성,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명한 사용자가 될 수 있게 학습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갑니다. 김영진 선생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박정 선생님 이런 순서입니다. 네.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인들이 질문하면 또 다른 개인들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Q&A나 지식 사람 이런 걸 이용해서. 근데 그런 답변을 지금도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생성형 AI에 질문하면 더 정확할 거라고 해서 더 많이 받아들이죠. 근데 그 답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AI가 답한 내용이니까 그냥 사실일 거라고 의심치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AI 답이나 반응이 정확한지 유해하거나 차별적이거나 취약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판단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수업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교육 내용으로는 AI 윤리 가치 교육을 위한 AI 캣 교육을 제안해 봅니다. 제가 AI와 에티켓을 합성하여 AI 캣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좋은 질문에서도 황당한 질문이 좀 권장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도 좀 황당한 답변을 해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일부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네티켓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인터넷 과의존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AI 캣 교육을 추가해서 AI 활용 중에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또 민감한 정보가 나도 모르게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교육, 생성형 AI 답변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검증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시간, AI가 답한 내용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저작권 교육, AI 범죄 예방 교육이 모든 교과와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수업 시간 확보가 문제인데요. 수업 시간 확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에 학교 자율 시간이 연차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주당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도입이 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과목이나 활동을 할 때 AI 캣 교육을 추가해서 실시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학습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 학생들의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많은 학생들이 철수가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뿐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인인 우리들도 비슷하죠. 편향된 미디어에 자신의 생각을 맡기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되는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저작권, 책임성, 개인정보 등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책임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성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 현상에 대한 이슈인데요. 생성형 AI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대답을 자신감 있게 던집니다. 잘 모르는 내용도 무조건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확률적 앵무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크로스 체크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의 진위를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해왔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게 되었죠. 인공지능에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킵 고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컨텐츠는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방법은 그대로 가고 컨텐츠는 바꿔야 합니다. 교육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습자에게 적합하게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교편을 잡은 지 20년 정도 다 돼가지만 그때와 지금의 행정 업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간단한 수치적 집계들을 매년 똑같이 입력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도 매년 최근 3년, 최근 5년치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미 몇 년치 자료를 지난번에 입력했는데 다 어디로 간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입력한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민간에선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하는데 학교에서는 기계가 하는 일을 교사가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하그리부스는 오늘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연구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기계에 맡길 수 있는 건 기계에게 시키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 개발을 교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AI 시대에 걸맞게 자동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은 길러지고,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윤리적 이슈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학생들은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막 제 생각이 막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준비한 답변은 이거였어요.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고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10분 전에 든 생각은,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었는데 답이 아닐 것 같다는 입장을 갖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과연 비판적인 사고일까? 근데 AI에서는 언제든 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대질문을 하고
출처가 어딘지를 의심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게 사람과 AI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비판적 사고 능력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회의를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실은 저 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30에서 50% 정도 깔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거 서로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양비로는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해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런 비판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맞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잠깐 10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려운 숙제를 제가 이제는 남겨놓고 저는 여기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산된 정보가 진인지 위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에선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분들이고 전문가의 권위가 그걸 보장을 해주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조건 의심을 해보고 크로스 체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겠지만 아마 크로스 체킹도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 비판할 때 어떤 논리를 쓰냐면 바보들의 합작 논리를 쓰거든요. 크로스 체킹했는데 바보들끼리 크로스 체킹 해봐야 어차피 바보들의 논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의 물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없는 진리는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검색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거는 그럼 디지털라이즈드 트루스만 있느냐? 삶의 의미가 디지털화되어 있을까요? 그걸 아무리 GPT한테 물어봐도 GPT가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진술에 대한 건 잘 정의를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의 진리의 의미를 물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될 내용이지 GPT에게 물어볼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비판적 사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같이 생각했었고, 근데 그 이제 OECD가 작년 말에 그 효과적인 뭐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향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뭐 디지털 격차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도구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첨단을 가더라도 그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속성이라는 거죠. 기술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단점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 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유능한 사람의 감독하에 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능한 사람의 감독하에. 이게 좀 애매한데 이제 현장에서는 주로 선생님이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유네스코의 교육 2050에 보면 협력하라, 연대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복잡해지고 답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야 되고 연대해야만 가능하다. 교육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 선생님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생님이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도발적으로 디지털 측면에서는 약간 그 수직적인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디지털에서는 아이들이 훨씬 더 네이티브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러니까 좀 동료 학습자, 그러니까 유능한 전문가의 당연히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의 학생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의 유능한 어떤 지도자로서 함께 그렇게 다 같이 경험하고 고민하고 결론 내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계속 순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5분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시간이 딱 됐습니다.
오늘 참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주 열렬하게 참여를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 다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